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머무는 서울 서초동 사저에 대해 아침부터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청탁 의혹과 관련한 자료 확보에 나선 건데요. 현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이현정 기자. 네,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앞입니다. 네, 지금도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서울 남부지검은 오늘 아침부터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있는 윤 전 대통령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건물 지하에 있는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서도 압수수색이 진행 중입니다. 경찰이 검찰 측 요청으로 건물 안팎을 지키는 가운데 아직 수사관들이 나오는 등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성배 씨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앞세워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 검찰은 지난 2022년 전 통일교 고위 간부 윤모 씨가 전 씨에게 김건희 여사 선물용으로 수천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실제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윤 씨가 통일교의 캄보디아 사업을 청탁하기 위해 전 씨를 통해 로비를 벌였는지도 살펴보는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전 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 관계를 입증할 자료 확보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성배 씨는 지금 재판도 받고 있는데 구체적인 혐의는 어떻게 되나요? 네, 전 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로부터 1억 원을 받고 공천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시기 별다른 직업이 없었던 전 씨의 부인 계좌에 수억 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탁의 대가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해 전 씨의 거주지에서 한국은행 표시가 붙은 5천만 원 상당의 관봉권을 발견하고 그 출처를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또 윤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22년 지방선거 당시에도 전 씨가 대구와 서울 지역 구청장 후보 공천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도 전해졌는데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전 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이 어제에 이어 오늘 오전 서울고검청사에서 명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 조사에 앞서 명 씨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해선 그런 사람이 있는지 방송 보고 알았다며 2018년 무렵 접촉을 시도했다는 일부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과는 7차례 만난 적이 있다며 검찰에 이미 제출한 자신의 휴대전화에 관련 증거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렸던 만큼 최종 대법원의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되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네, 대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번에 정말 이례적인 속도로 결론이 나오게 됐죠. 네, 내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이 선고됩니다. 지난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사건이 넘어간 지 9일 만이자 지난달 항소심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무죄가 선고된 지 36일 만입니다. 대법관들은 전원합의체 회부 당일에 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었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학 대법관 회피 신청도 바로 인용했고 이틀 뒤엔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조일의 대법원장은 임기 초부터 선거법 사건 633 원칙, 즉 2심 선고 이후 3개월 안에 상고심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12명의 대법관이 표결을 진행했고 6대 6이 아닌 다수 의견이 나오면서 선고 기일을 진행하게 된 거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내일 TV 생중계도 허용됐는데 선고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죠? 네, 이번 사건의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고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인데요. 전원합의체 사건은 재판장이 이끌어가기 때문에 조 대법원장이 주문을 낭독하게 됩니다. 사실관계와 법률상 쟁점 그리고 반대 의견이 있는 경우 요지를 먼저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서 이 후보도 법정에 나오지 않을 예정인 거로 파악됐습니다.
이번에 법정 안에서의 TV 방송 생중계도 허용했기 때문에 저희 YTN을 통해서 내일 오후 3시부터 실시간으로 선고 장면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내일 대법원은 오전 9시 반부터 언론 보도 차량을 포함한 모든 차량의 출입을 막고 선고가 끝날 때까지 통제 조치를 유지합니다. 네, 상고심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어떻게 나눠볼 수 있을까요? 네, 먼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서 이 후보의 무죄가 확정될 수 있는 겁니다. 반면 파기환송 가능성도 있는데요. 2심 판결에서 법리 오해 등이 있다고 보고 서울고등법원에 다시 재판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내는 겁니다.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경우 이 후보 입장에선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대법원이 파기재판을 통해 직접 유죄 판결을 선고할 수도 있지만 사례가 극히 드뭅니다. 네, 이번 선거법 사건의 쟁점도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난 2021년 대선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이 후보가 방송 출연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몰랐다고 말하거나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의 용도 변경은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지난달 무죄를 선고하면서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며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때문에 대선 후보 등록을 열흘 앞둔 시점에서 대법원이 이 후보의 지난 발언들을 어떻게 평가했을지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은 선대위를 띄우며 대선 체제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 자신을 국민의 후보로 자처하며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문수, 한동훈 두 후보가 최종 후보 자리를 놓고 마지막 토론을 벌이는데요. 한덕수 대행의 출마가 여전히 변수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조금 전 출범식에서 어떤 발언이 나왔습니까?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선대위 출범식에서 오늘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할 역사적 출발점에 섰다고 오늘 뗐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국민의 후보로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 또 민생 회복 이렇게 세 가지를 꼭 이뤄내겠다고 말했는데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내란 종식과 위기 극복, 국민 통합과 행복을 갈망하는 모든 국민의 후보입니다. 국민 모두의 승리를 만들겠습니다. 선대위의 공식 명칭은 진짜 대한민국으로 방점은 계파와 진영을 초월한 통합에 찍혀 있습니다. 총괄 선대위원장만 7명으로 보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장관과 당대표 직무대행인 박찬대 원내대표가 상임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또 노무현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인 강금실 전 장관,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또 이 후보의 경선 상대였던 김경수 전 지사와 불출마를 선언했던 김부겸 전 총리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공동선대위원장은 15명으로 여기엔 이명박 정부 시절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전 처장과 지난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 캠프에서 활동한 이인기 전 의원이 합류했습니다. 당 내에선 김민석 의원을 포함한 최고위원 또 중진 의원들이 힘을 보탭니다. 또 지난 총선에서 비이재명계 공천 배제 논란의 중심에 있던 박용진 전 의원은 국민화합위원회에 합류합니다. 민주당은 거듭 통합을 강조하며 인선 배경을 설명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념적으로 중도니 보수니 진보니 이런 것보다는 큰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국민 통합을 실현하는 그런 선대위가 돼야 되겠다. 민주당은 앞으로 정책과 공약 추진을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많이 들을 거라며 통합뿐만 아니라 경청과 현장도 핵심 키워드로 내세웠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저녁 선대위 출범 이후 첫 민생 행보로 직장인들을 만나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네, 아직 경선이 진행 중인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마지막 토론이 진행되죠.
네, 오늘 밤 10시 탄핵 반대파 김문수 후보와 찬성파 한동훈 후보의 마지막 양자 토론이 진행됩니다. 앞선 토론에서 김 후보가 조기 대선 전국은 한 후보 책임이라며 화살을 돌리고 또 이에 한 후보는 아부하지 않은 게 잘못이냐고 반박하며 설전이 오갔던 만큼 오늘도 탄핵 관련 공방이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이제 관건은 2차 경선에서 떨어진 후보, 특히 홍준표 전 시장이 어디에 힘을 실어줄지입니다. 오늘 오전 홍준표 캠프에 있던 유상범, 김대식 의원 등은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고 1차 경선에 탈락했던 나경원 의원도 별도 기자회견을 통해 힘을 실어줬습니다. 물론 두 후보 모두 정계 은퇴를 시사한 홍 전 시장의 직접적인 지지 표명이 절실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홍 전 시장의 전화기가 계속 꺼져 있다며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함께 구하자고 연대를 호소했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을 다시 위기로부터 구하고 국민을 더욱 행복하게 모시는 그런 역할을 한참 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후보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홍 전 시장은 인간적 매력도 있고 또 정치적으로 존경한다며 그간 공방은 있었지만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결기는 같았다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 후보 측은 중도 표심 끌어모으기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안철수 후보뿐만 아니라 어제 결선 직후엔 오세훈 시장에게 연락하는 등 물밑 접촉에 들어간 거로 파악됐습니다. 또 다른 변수는 역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의 출마와 향후 단일화 여부인데 두 후보의 입장은 여전히 온도차가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 측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기려면 누구든 함께 해야 한다며 단일화와 대통합에 열려있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캠프에서는 한 대행의 출마는 노욕이라는 비판까지 나왔는데 한 후보 본인은 연대 가능성을 아주 닫아두지는 않으면서도 판단은 어디까지나 최종 후보의 몫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결국은 보수의 중심에서 당원이 77만이잖아요. 당원과 국민이 선출한 후보가 곧 나옵니다. 그 후보 중심으로 논의해 나갈 문제입니다. 한덕수 대행은 무소속 출마 뒤 입당이 유력해 보이는데 한 대행 측은 나경원 캠프가 꾸려졌던 사무실에 입주를 시작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내 일각에서 빅텐트 대상으로 거론되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계엄과 조기 대선에 책임 있는 사람과 함께하기 싫다며 묻지마 단일화에 응하지 않을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 최종 후보는 내일부터 이틀 동안 국민과 당원 투표를 거쳐 다음 달 3일 발표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내일 오후 대선 출마를 위해 공직에서 사퇴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구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한 대행은 내일 오전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일정을 소화한 뒤 오후에 사퇴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선 출마 선언은 사퇴의 다음 날인 다음 달 2일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대국민 메시지 발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메시지에는 정치권의 극한 대립이 경제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는 구조를 바로잡고 국민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비전이 담길 전망입니다. SKT 유심 정보 유출 사건 파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찰도 관련 전담팀을 꾸리고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해킹 경로를 파악해 배후 등을 추적하겠다는 건데요.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예진 기자, 경찰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권은 오늘 SKT 유심정보 해킹 사건과 관련해 전담팀을 확대 편성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22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꾸려진 가운데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이 팀장을 맡아 수사를 지휘하기로 했습니다. SK텔레콤은 지난 19일 밤 11시쯤 해커의 악성 코드 공격으로 내부 시스템에 보관하던 고객 유심 관련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혐의 유무를 판단하는 입건 전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수사로 전환해도 충분한 단계로 보고 정식 수사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보 유출 사건을 조사 중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민관합동조사단은 1차 분석 결과 SK텔레콤 가입자 전화번호와 가입자 식별키 등 유심복제에 활용될 수 있는 정보가 빠져나갔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관련 디지털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고 민관합동조사단을 포함한 국내외 공조체계를 가동해 악성 코드 침입 등 해킹 경위와 배후를 파악하기 위한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큰 사안인 만큼 사이버 수사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청문회를 열고 대규모 유심 해킹 사태가 발생한 SK텔레콤을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과방위원들은 SK텔레콤이 유심 재고를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고 고객 안내도 부실하다고 비판하며 통신사를 옮기려는 고객들에겐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유심보호 서비스가 완벽하다면 최태원 회장을 포함한 SK그룹 사장단은 유심을 교체하면 안 된다며 임원들의 유심 교체 이력 자료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 파병 사실을 공식화한 이후 그 구체적인 규모가 공개가 됐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5,000명이 파병된 가운데 사상자는 4,700명 정도고 600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또 파병을 대가로 러시아 군사기술 이전도 잇따랐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국정원이 북한과 국내 안보 동향을 국회에 보고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루어진 보고 내용입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군이 지난해 이후 러시아에 두 차례에 걸쳐 15,000명을 파병했고 사상자는 4,700명, 그리고 이 가운데 600명이 사망한 걸로 파악했습니다. 파병이 길어지면서 북한군들이 과음과 절도를 비롯한 일탈 행위도 있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다만 이번 파병으로 북한군들은 무인기를 비롯한 신형 장비에 적응한 모습을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파병으로 러시아로부터 받은 대가도 공개했는데요. 군사기술 장비로는 정찰위성 발사대와 기술자문, 그리고 무인기 실물과 SA-22 지뢰공 미사일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고요. 또 북러가 금속과 관광 등 14개 부문에서 산업 현대화를 논의했고 또 북한 노동자 15,000명이 러시아로 송출됐다고 국정원은 전했습니다. 다만 러시아 전승절 80주년 행사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예상과는 달리 직접 참여하지 않은 거로 관측됩니다. 대신 최종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인사 참석 가능성이 큰 걸로 일단은 국정원은 보고 있습니다. 핵실험 동향도 전한 국정원은 영변 재처리 시설에서 무기급 플루토늄 생산이 잇따르고 풍계리 갱도도 관리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중국인들이 국내 군사시설 등을 무단으로 촬영한 사건이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11건이 발생했다고 파악했습니다. 문제가 된 촬영 대상은 군기지와 국정원 등 핵심 군사시설과 국가 중요시설에 집중됐는데 다만 관광객과 유학생이 대부분인 촬영자들이 군사기지법 경계선 밖에서 고성능 카메라나 무전기도 활용했다며 법 회피 의도가 다분한 만큼 간첩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국정원은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고위직 간부 자녀 등 8명을 임용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의혹이 제기된 8명의 임용 취소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국회 과방위에서 SKT 관련 현안 질의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최태원 SK 회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의결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대규모 유심 사태, 유심 해킹 사태를 맞이한 SK텔레콤에 대해서 현재 국회에서 과방위에서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 최태원 SK 회장에 대한 증인 채택이 조금 전에 가결이 돼서 통과가 됐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서울 시내버스 노사 임금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노조가 파업 대신 준법 투쟁에 나섰습니다. 우려했던 출근길 대란은 피했지만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파업 가능성도 있어 걱정은 여전합니다. 윤태인 기자가 출근길 모습을 전해드립니다. 출근 시간 정류장으로 들어서는 버스 운전석에 안전운행 팻말이 보입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 협상이 결렬되면서 노조 측이 준법 투쟁에 나섰습니다. 승객이 모두 자리에 앉는 걸 확인한 뒤 출발하거나 앞서가는 차를 추월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버스 연착을 유도하는 겁니다. 협상 결렬 소식에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선 시민들도 많았는데 파업을 피하면서 우려했던 출근길 대란은 없었습니다. 알고 있어서 조금 평소 시간보다 일찍 나왔는데 그래도 정확하게 시간에 맞게 도착을 해가지고 서울시는 출근 시간대에 버스 대신 지하철에 사람이 몰릴 걸 우려해 열차 투입을 늘렸는데 지하철 역시 특별한 혼잡을 빚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따로 들은 게 없어가지고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출근할 때랑 똑같이 나왔는데 도착도 똑같이. 하지만 버스 배차 간격이 평소보다 길어지고 이른 시간부터 승객이 몰리면서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기다린 게 오래 기다렸고 그냥 전체적으로 지금 다 늦었어요. 무려 20분이나 늦어졌어요. 원래 이 시간이면 그렇게까지 혼잡하지 않거든요. 그냥 오늘 제가 일이 있어서 조금 빨리 나왔는데 그래도 좀 많이 기다리고 빨리 나온 거에 비하면 아내가 혼잡하고. 준법 투쟁으로 큰 혼란은 피했지만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 노조가 파업에 나설 수도 있는 만큼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정책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가 조금 전에 출범했습니다.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김부겸 전 총리, 박용진 전 의원 등 비명계 인사들도 대거 포함됐는데요. 현장 보고 오겠습니다. 내란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겠습니다. 민생을 회복하고 경제를 되살리겠습니다. 국민을 통합하고 세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지난 과거나 이념과 사상, 진영 이런 것들에 얽매여서 분열과 갈등을 반복할 여유도 시간도 없습니다. 진짜 대한민국 우리 한번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 연문과 당원의 소망을 따라서 진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서 보답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착용하시는 동안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고 힘을 모아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국민들께서 오랜 기간 동안 어렵게 만들어 오신 경제와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또 우리의 미래가 굉장히 불안해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네, 이재명 선대위 공식 명칭이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인데요. 오늘 이 과정에 박수현 의원님 많이 참여하셨을 텐데 어느 부분에 방점을 둔 건가요? 예, 방금 그 선대위 출범식을 마치고 바로 방송으로 달려왔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이 위기 문제는 국민 분열과 민주주의의 붕괴, 민생의 어려움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당연히 정상으로 돌려놓는 그런 어떤 의미를 담은 선대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합이라는 데 방점을 두고 있고요. 선대위에 이제 참여한 여러 가지 몇몇 인사들을 보면 그런 것들 여실히 느낄 수가 있고, 또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지금 세레머니를 하면서 경청이라고 했는데 예, 그래서 진짜 대한민국 이 선대위 이름이면서 실제 그 방법으로 저희가 경청하겠다. 그래서 오늘 그 후보에게도 경청 노트를 꼬박 채워오라. 그래가지고 노트도 선물하는 퍼포먼스도 있었고요. 지금 실무급 본부장들을 제외하고 여의도에 아무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이제 방침입니다. 예. 그래서 경청은 어디 가서 하면 국민 속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청과 골목입니다. 골목 안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저도 이 YTN 방송을 못 나오고 골목 안으로 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희 출연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의도에 오지 말고 골목에 가라. 경청 노트를 들고 선대위 관계자들이 다 퍼져 있어라. 뭐 이런 거 같은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 뭐 통합은 시대 정신이니까 저는 통합을 키워드로 한 거 잘했다고 생각해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제 아까 제가 저기 나옵니다마는 우리 YTN 통해서 보면은 너무 메모드예요. 저분들이 전부 선대위원장입니다. 보니까 총괄 선대위원장이 7명이고 공동 선대위원장이 15명이에요. 그리고 선대위원장급으로 있는 사람들까지 합치면 한 30명이 되는데 저게 뭔가 싶어요. 그리고 보면은 너무 올드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통합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통합해야 되냐 하면 보수 진보를 통합해야 되죠. 노사를 통합해야 되죠. 그리고 세대 간 통합을 해야 되죠. 지역 간 통합을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없어요. 보니까 지금 저 기업 대표는 없고 노동자 대표는 한국노총 김동연 위원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청년들이야 보이질 않아요. 저기에 통합에 보이질 않고 그리고 보수 쪽 인사를 담았다가 하는데 윤여준 전 장관님하고 또 우리 당에서 오래전에 국회의원 하셨던 두 분이 들어가셨더라고요. 윤여준 장관님이 상임공동선대위원장 맡았는데 86이거든요. 제가 참 좋아해서 그분에 대한 내 개인 평은 하질 않을게요. 아는데 사실은 뭐 저 2012년도부터는 보수 쪽보다도 진보 쪽에 문재인 선거 캠프에 참여했고 그때 문재인 후보가 떨어질 때입니다. 또 안철수 후보 캠프에 참여했고 그 안철수 후보도 실패했죠. 근데 저분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저분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모시고 갔으니까 좀 포장용으로만 하시지 말고 말씀 잘 들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건오월 2임기 두 분은 이미 17년 전에 국회 떠난 분들이에요. 그동안 우리 정당을 통해서 뭘 제기를 모색하려다가 다 실패된 분인데 이분들 모셔간 게 보수하고 통합했다? 저는 건오월 2임기 모셔간다고 해가지고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 가족들은 따라갈까? 이런 면에서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라면 저런 모습은 좀 바꿔야 된다. 이래 되면 이제 짝퉁 대한민국 선대위가 된다. 이런 조언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통합을 하려면 우리 사회가 극심하게 분열되는 건 정치적인 갈등과 분열입니다. 정치적 갈등과 분열이면은 적어도 이재명 대표가 정말 통합으로 가겠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에 대해서 지금도 아직 내란이 종식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내란의 공범이다. 그리고 그 당의 최고위원은 해산해야 된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아니 상대인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의 공범이라고 그리고 해산해야 된다고 하면서 통합이 되겠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내란을 넘어서 새로운 사회로 가자. 내란 문제는 이제 과거가 됐다. 이렇게 하면서 상대당을 포용하고 감쌀 줄 아는 것부터 가는 것이 국민 통합을 위한 지름길이다. 이런 조언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통합을 논하려면 상대당인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지 말아라. 이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예, 아이 옳으신 말씀이죠. 저희도 내란 정당이라고 자꾸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 문제는 내란 정당의 쉽게 얘기하면 의혹을 받아온 국민의힘의 스스로의 반성과 국민에 대한 사죄가 진심으로 필요해서 스스로 끊어줘야 된다라는 것인데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고 이번에 대통령 후보를 뽑으시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도 보면 탄핵 찬성파와 탄핵 반대파가 서로 나뉘어서 그렇게 대결하고 있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정리되지 않은 역사가 미래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지대한지는 우리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진실에 대한 사실에 대한 정리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에 기인해서 반성과 사과를 하고 책임질 사람은 처벌을 받고 그리고 다시 이렇지 않겠다는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이 이 역사를 정리하는 길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뭐 우리 권 의원님 말씀 충분히 동의하고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국민의힘에서부터 더 이상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국민의힘에서부터 스스로 반성과 사과 정리가 진심으로 되는 것이 먼저 더 노력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 선대위에 대해서 좋은 말씀 주신 것은
뭐 귀 기울만 하고 바로 이렇게 경청하는 자세가 되어 있는 민주당이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아니 박수현 의원님 같은 분들이 계시면은 아마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박수받고 우려를 덜 할 거예요. 덜 할 건데 지금 사실은 자꾸 우리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내란 비상계엄을 했던 대통령은 중대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라고 해서 파면이 됐습니다. 예. 거기에 종범들, 공범들 다 지금 감옥에 가 있고 그런데 왜 내란이 안 끝났다고 뭐가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정치적으로 상대방을 계속 고립시키고 몰아가기 위한 우리 당이 그 비상계엄과 그리고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사과나 반성이 부족했다면 앞으로 더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탄핵 심판, 헌재에서 탄핵 심판이 나오자마자 우리 당의 비대위원장이 국민들께 바로 승복하고 사과하고 반성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마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이 탄핵 심판 이후에 엄청난 갈등으로 갈 거라고 우려했던 것들이 그렇게 갈등이 없잖아요. 이런 면에서도 저는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네. 자꾸 내란이라고 모는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예, 진정한 통합을 위해서 네. 상대당을 좀 더 존중해 달라는 요청이 그렇게 있으셨습니다. 하도록 할 테니까요. 국민의힘에서도 그 12.3 위헌 불법 비상 계엄이 민주당 때문에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도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고 그 갖고 토론할 건 아니니까 다만 지금 우리가 토론하는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6월 3일 조기 대선에서 국민께서 어떻게 보시느냐 주권자인 국민께서 판단하실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서로 이런 말을 참고로 하는 것은 좋지만 국민 보시기에 과연 서로 그런 것들이 준비가 돼 있는가 하는 문제는 결과적으로 그 국민의 판단의 몫이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선대위 이름을 보면 먹사니즘, 잘사니즘은 알겠는데 편사니즘, 꿈사니즘 위원회도 있어요. 어떤 뜻이죠?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후보 당선 그 수락 연설에 보면 거기에 그 세 가지 단어가 없다라고 보수 논객인 정규재 씨가 예. 그 자기 페이스북에 글을 썼어요. 예. 그 세 가지가 뭐냐면 타도, 그다음에 윤석열, 국민의힘이라는 예. 말이 없다. 네. 다시 말해서 뭐냐면 적어도 한 문단쯤은 정말 이 불법 비상계엄을 한 윤석열 이 어떤 그림자를 타도하고 그리고 국민의힘 자꾸 민주당 욕만 하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라라고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있어야 할 텐데 그런 게 없고 네. 대신에 거기에 통합과 희망이라는 단어가 가득 채워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어떤 희망을 채워가는 그런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저희가 우선 먹사니즘이라고 하는 작은 어떤 좁은 의미의 그런 경제의 용어에서 시작해서 그 먹고 사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행복을 충족시키는 조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처음에 시작한 먹사니즘이라고 하는 가장 좁은 의미의 경제에서부터 인간의 이 삶을 충족시키는 여러 가지로 지금 확대돼 가는 그런 것입니다. 예. 그런 어떤 이름들이 상징적으로 붙여진 것이죠. 예. 예, 꿈사니즘, 편사니즘의 의미까지 짚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최종심 3심 선고 날짜가 내일로 잡혔습니다. TV 생중계까지 허용된 상황인데요. 이재명 후보에 이어서 정치권 반응 듣고 대담 이어가죠. 대법원 선고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평가 있거든요. 법대로 하겠지요. 만약에 그 유죄라면은 대법원이 적극적으로 대선 개입한다라고 해서 사법부로서는 굉장히 그 비극적인 사태를 일부러 만드는 거잖아요. 검찰의 상고를 받아들여서 만약에 그 유죄의 취지로 항소심을 다시 번복하고 파기환송을 한다 그러면 대선 개입이라는 여론에 직면할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이렇게 신속한 결론을 미리 예고한 것은 저는 무죄라고 봅니다. 피고인이 유력한 대선 후보라고 해서 법 적용의 예외를 주장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더구나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이라면 대선 전에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대법원은 흔들림 없이 정치적 고려 없이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어제 다른 재판에 있었던 상황에서 아마 이 소식을 들었을 것 같은데 상당히 이례적으로 빠르게 대법원 선고가 일어나는 건데 법대로 하겠지요. 이재명 후보의 말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뭐 이재명 후보가 검찰에 대해서는 그동안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지만은 법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절제하고 조심하고 때로는 극찬하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들도 대법원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뭐 그렇게 짤막하게 추가적인 반응을 안 냈다라고 보고요. 저는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그동안 이제 우리 사회가 사법부에 대한 신뢰의 위기라고 할 정도로 아니 법에 있는 것들을 판사들이 안 지킨다는 말이 많았잖아요. 선거법은 공직선거법에 633 해서 1개월 만에 판결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동안 그걸 못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선거법 위반하고도 임기를 다 채운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아마 조희대 대법원은 한번 작심하고 이 부분들을 해야 되겠다라고 한 것 같아요. 한 것 같고 아마 그렇게 된 배경에는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지금 이걸 여기서 대법원에 대해서 선고를 안 하고 대선으로 갈 경우에는 이게 대선 결과와 관련해서 또 법에 이 논란이 생길 거기 때문에 이번엔 그런 거라고 보고요. 그러나 저는 저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거냐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속단하거나 또 자기 희망사항을 가지고 압박할 일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보고 저는 우리 지지층들이나 또 혹시나 하고 기대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저는 그 기대를 버렸으면 좋겠다. 어찌 보면은 이제 크게 보면은 세 가지 결론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상고에서 기각해서 완전히 무죄를 확정하는 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판하는 거죠. 파기 자판해서 유죄를 인정하는 건데, 사기 자판에서 유죄를 100만 원 이상을 선고를 하게 되면은 피선고권 자체가 박탈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결정에 대한 기대는 안 하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근데 앞에 두 가지 가능성은 있습니다. 상고 기각해서 완전히 무죄로 주든지, 그 다음에 파기환송 유죄 취재. 이거는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지 않기 때문에 대선이 진행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사법 리스크로부터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다만 파기환송,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될 경우에는 정치적 판단은 국민들이 하실 겁니다. 다시 1심 법원으로 가서 또 거기서 판단을 해야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잠시만요. 저희가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진행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저 아크로비스타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이 종료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진행이 됐고요. 6시간 넘게 진행이 되면서 같은 건물에 있는 코바나 콘텐츠도 압수수색했다는 속보입니다.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한 강제 수사가 시작이 됐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사저인 아크로비스타에 대한 압수수색 오늘 오전부터 검찰이 진행했는데 조금 전에 종료됐다는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있을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관련 대법원 선고에 대해서 짚고 있었습니다.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33 원칙을 강조했지만 633 원칙을 지키더라도 6월 26일까지만 나면 되는 거였는데요. 5월 1일이라면 사실 한 달 넘게 빨리 선고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민주당에서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나요? 이제 저희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짚을 수 있는 모든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권영진 의원님께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중복이 될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는 게 좋겠고, 다만 이재명 후보도 법정을 나오면서 법대로 하겠죠라고 이렇게 입장을 이야기했고, 조승래 수석 대변인의 입장도 법원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국민의힘의 수석 대변인의 아까 들었던 논평대로 그렇게 하실 거라 믿는다. 그 정도 입장만 저희가 짧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맞겠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예측을 좀 더 짚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직 경선이 진행 중인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밤에 마지막 토론이 진행됩니다.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 오늘 토론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영상 보고 오시죠. 후보자 성명은 가나다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수, 한동훈
저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랑 좀 비슷한 면이 있으십니다. 속갯말을 못 감추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두 사람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후배와 선배. 제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후배가 아닌 지는 몇 년 됐잖아요. 국민의 민생을 돌보는 문제, 지금 목전에 다가와 있는 관세 전쟁 문제, 서민의 삶이 팍팍해지고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김문수 후보님의 과거 이제 전과 같은 걸 얘기한 적이 있어요. 괜히 그랬다는 생각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단일화 필요성은 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입당해서 경선을 빨리 하는 게 어떠냐. 마지막 두 명에 이렇게 끼어들어서 경선을 한다? 그거 현실적이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네, 결국 예상대로 반탄, 찬탄을 대표하는 두 주자가 오늘 겨루게 됐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오늘 토론회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지난번 4인 토론까지는 제가 볼 때는 대선 주자급의 격에 맞는 토론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우리 지지층들이나 당원들도 이거 너무 아쉽게들 다들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는 대통령 선거는 미래로 가는 문을 여는 선거입니다. 그런 미래의 모습을 보여줘야죠. 그리고 다 우리 후보들마다 많은 경력과 국가 경영 능력을 다 공부하고 훈련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그 탄핵 찬반 책임론 여기에 과거에 매여서 후보다운 후보로서의 그걸 비전을 못 보여줬다고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정말 미래 산업과 청년들의 문제, 그리고 우리 개헌과 국가 균형 발전의 문제, 또 대미 통상 외교와 또 우리 경제 위기 극복의 문제를 가지고 좀 이렇게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전하고요. 아무래도 탄핵과 관련돼서는 얘기가 안 나올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건 좀 짧게 끝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쟁점은 아마 한덕수 국무총리가 출마할 경우에 단일화를 어떻게 할 거냐. 쟁점이 되겠죠. 그런 쟁점을 가지고 좀 이렇게 좀 멋있게. 재미있고 품격 있게 그런 토론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멋있고 품격 있는 토론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오늘 김문수 캠프 측에서도 이제 탄핵 책임론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고 한동훈 후보도 과거에 김문수 후보의 전과에 대해 얘기한 걸 후회한다.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러니까 전과 문제야 알아서 하실 문제고요. 다만 탄핵 찬반 여부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본인들이 그만두자고 해서 그만둘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 불행한 역사를 어떻게 정리하느냐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이고 온 국민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기 위해서도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는 명확하게 구분이 돼져야 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각 두 후보의 개인적 운명만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운명도 결정하게 될 요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길게 토론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그냥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라면 불법 비상계엄 잘못된 것이고 그 의견에 따라서 탄핵이 되는 것은 당연한 상식인데 이 탄핵을 가지고 찬반으로 나뉘어 있다는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잖아요. 아주 1분 안에 딱 그 탄핵 찬반은 탄핵해야 한다. 잘 됐다라고 이렇게 1분 안에 정리하고 국민의힘이 더 이상 민주당으로부터 내란 옹호 정당이라는 오명을 공격을 받지 않도록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두 분의 바람대로 오늘 토론이 품격 있게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토론은 품격 있게 진행하되 SNS에서는 이런 경쟁이 있었습니다. 보고 오시죠. 네. 때 아닌 턱걸이 대결입니다. 두 사람 모두 턱걸이를 언급하며 자신의 체력을 과시했기 때문인데요. 자세히 들어볼까요? 저하고 그러면 턱걸이 시합을 한번 해보자. 후보 전부 나와서 턱걸이 많이 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보자. 어디 가나 저는 턱걸이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사놓고 운동하는 편이에요. 턱걸이 같은 거는 자주 하죠. 턱걸이 많이 합니다. 저는 한 30개 할걸요? 어렵지 않게. 네.
김문수 후보가 1951년생이고요. 한동훈 후보가 1973년생. 결국 경선 후보 중에서 최고령과 최저령이 경쟁하게 된 건데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고령 리스크를 극복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이죠. 아, 저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저 턱걸이 하나도 한 번도 못 해요. 아, 그러세요? 턱걸이 한 번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아마 그만큼 김문수 후보가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했다는 거거든요. 저 꾸준히 젊어서부터 계속 하지 않으면은 저렇게 못 합니다. 예. 저렇게 못 하는 거고, 그리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깨끗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24평짜리 집에 산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리고 도덕성 면에서는 그냥 흠결이 없는 그런 후보다 이렇게 봅니다. 한동훈 후보는 뭐 사실은 다크호스로 지금 떠오르고 있고 굉장히 역동적이잖아요. 역동적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두 분의 이 토론은 신구, 경륜과 그리고 폐기 이런 아주 볼만한 대결 구도가 될 거고 또 두 분들이 그렇게 지금 하겠다고 이게 각오를 다졌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1951년생의 경륜과 1973년생의 패기를 기대해 본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뭐 턱걸이 논쟁에 대해서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은 좀 비아냥거리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게까지 하실 건 없고요. 뭐 키높이 구두에서 한덕수까지로 일관됐던 지난 국민의힘의 경선 과정에 비하면 차라리 턱걸이 대결이 훨씬 더 깨끗하고 신박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아니 그런 대선에서 국민들 보시기에 저런 볼만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국민을 섬기는 일입니다. 예. 꼭 뭐 어떤 이념이나 가치 이런 걸 놓고 정책을 놓고 뭐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런 것도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저 권영진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를 비교하는 양을 제가 객관적으로 딱 보니까 김문수 후보 쪽이 조금 길었습니다. 내용도 흉내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을 예리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아니, 턱걸이 얘기가 나와서 턱걸이는 이제 김문수 후보 전매 특기라서 내가 조금 길게 했는데 한동훈 후보 얘기도 길게 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턱걸이 경쟁까지 하고 있는 최후의 2인이 추려졌지만 누가 보수 진영의 최종 후보가 될지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이런 가운데 당 지도부 입에서 단일화 경선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더 큰 집을 짓기 위해서는 경선을 단일화 경선을 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좀 더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더 큰 집을 지으면은 그것이 결국 선거 승리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당 후보가 된 사람이 또 한덕수 총리하고 경쟁에서 누가 이길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거는 아주 뭐 확정적인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더 국민의 관심을 많이 끌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후보가 되면 모든 세력을 아우르기 위해서 뭐든지 할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국민의힘의 경선에 국민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우리가 강해져야 하는, 자강해야 하는 이 시점에 단일화 얘기를 미리 한다는 건 적절하지 않아요. 우리 경선의 힘을 빼는 겁니다. 지금 후보가 정해지는 과정에서 이 후보 결정전을 예선으로 만드는 말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사실 우리 당에 지금 당원도 아니면서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와 협상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자기희생적 결단이 있어야 하는데 그 미리 이런 방식이 좋다 저런 방식이 좋다고 백과적 형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단일화를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당원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경선이 진행 중인 이 당원들을 모욕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서 먼저 이런 방식을 짜놓고 이 방식으로 들어오라라고 하면 그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네, 당 지도부가 더 큰 집을 언급하면서 단일화에 보다 명확한 입장을 내놨는데요. 한동훈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는 나중에 단일화하는 것은 좋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당 지도부가 나서는 건 좀 아니지 않냐. 부적절하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 당 지도부는 우리 당원들과 우리 지지층들의 생각을 좀 대변하는 거죠. 지금 여론조사를 쭉 보면은
이재명 후보는 정말 강하거든요. 우리 후보 누구를 시뮬레이션으로 해도 큰 차이로 지잖아요. 그러면은 과연 이 후보들 중에 우리가 자력 갱생해서 이길 수 있느냐. 그 반면에 이재명 후보의 약점은 또 이재명은 안 된다라는 여론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재명에 반대하고 이재명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치 세력들과 국민들을 모아야 이길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당 지도부는 고민할 수밖에 없고 후보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야,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 경선을 통해서 내가 더 경쟁력 있어서 내가 나가면 이기는데 왜 자꾸 다른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경선이 끝나기도 전에 이렇게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 얘기하는 건 패배주의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근데 뭐 당 지도부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있지만은 사실은 패배주의라기보다도 그 어차피 지금 국민들과 그다음에 우리 당원들은 앞으로 저 빅텐트를 쳐야 된다는 요구가 많거든요. 근데 경선 전략인데 과연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이 김문수 후보는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그 단일화와 그리고 빅텐트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한동훈 후보는 그걸 거부하지 부정하지는 않지만 소극적이에요. 우선은 우리 경선부터 잘 치러놓고 보자라는 거거든요. 이게 경선 전략으로 누가 더 좋을지 이 부분들이 사실은 이번 마지막 파이널 라운드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우리 국민들과 우리 지지층들과 당원들이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 누구로 가면은 빅텐트를 만들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항하는 큰 집을 만들 수 있는데 유리할지 아니면 자력으로 정말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할지 이 선택지가 아마 이 파이널 라운드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김문수 후보 측은 매우 적극적이었거든요. 한덕수든 김덕수든 을지문덕으로 단일화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단일화 이슈를 선점했는데 오늘 김재원 의원,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측이죠. 인터뷰를 들어보면 조금 온도가 달라진 것 같아요. 국민의힘 후보가 우선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김재원 의원이랑 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죠? 이제 지금까지 다자구도에서 최종 2인 구도로 오기까지 굉장히 당심이 중요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을 선명하게 내오다가 그 입장도 서서히 흐려지지 않습니까? 이 한덕수 영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자구도일 때 당원들의 선명한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했죠. 홍준표 후보가 왜 탈락했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덕수 대행의 영입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한 것이 저는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이미 그 단계는 이제 통과가 된 것입니다. 최종 2인에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략이 이제 달라진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뭐 정치권에서는 꾀돌이라고 소문이 나 있잖아요. 제가 볼 땐 별로 꾀스럽지도 않던데. 그런가요? 네, 어쨌든 그런 어떤 그 상황의 변화가 나름대로 각 캠프의 전략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럼 그동안은 김문수 후보 측에서 나중에 한덕수 대행 나오면 후보를 양보해도 좋다 이런 마인드였다가 이제는 그렇지 않고 내가 더 후보가 되고 싶은 마음이 커졌다 이런 건가요? 양쪽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한덕수 만약에 국무총리가 나온다고 하면은 그래서 우리 당의 후보랑 단일화 한다고 할 때 그러면 우리 당의 후보를 꽃가마 태워주려고 나온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우리 당의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당의 후보도 한덕수 국무총리한테 갖다 바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후보가 정해지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출마 선언을 나오고 나면은 양쪽의 단일화를 위한 수싸움이 그것도 또 재미있게 진행될 거예요. 그렇게 쉬운 과정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 여러 가지 긴장도 있을 거고 짧은 기간이지만 우여곡절과 위기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걸 과연 뛰어넘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겠죠. 그 단일화 과정 또한 또 국민들의 관심을 끌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정치권의 이목이 한덕수 대행의 일거수일투족에 쏠리고 있는 가운데 한 대행 오늘은 누구를 만났을까요? 영상 보시죠. 네, 오늘 만난 사람은 방한한 존 펠란 미국 해군성 장관입니다. 이 자리에서 한덕수 대행은 한국은 미국 조선업 재건을 지원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며 축적된 신뢰를 기반으로 조선 분야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밝혔고 펠란 장관도 깊은 공감을 표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일정이 대행으로서 마지막 공식 일정이 될까요? 내일 오후에 사퇴하고 모레 대선 출마를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무소속 출마 의사를 밝힌 뒤 국민의힘 최종 대선 주자가 결정되는 5월 3일부터 대선 캠프를 정식으로 가동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캠프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쓰던 여의도 사무실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한대행 행보에 민주당이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지금 결승전을 치르고 있는 두 국민의힘 후보보다 한덕수 대행의 경쟁력이 높지는 않을 거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들어보시죠. 여론조사 이렇게 나온 거 보면은 지금 한대행을 한덕수를 지금 뭐 구세주로 메시아로 보고 있잖아요. 요새 조사해봐야 별로 그렇게 높지도 않고 그 당원들한테서만 그럴 뿐이지. 제가 보기에 오히려 지금 저기 그 국민의힘에 지금 나온 두 후보보다도 저는 경쟁력이 더 없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뭘 이게 허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메시아가 오는 걸로. 메시아는 뭐 개뿌리 메시아. 네, 한덕수 대행 오늘 오전에 방한한 존 펠란 미국 해군성 장관과 만났습니다. 원래 뭐 오늘 사퇴할 수도 있다라는 예측이 나오다가 이 일정 때문에 미룬 것이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나라의 조선업의 미래를 뭐 결정지을 수 있는 국익에 대단히 도움이 되는 것 같은 이러한 미국 어떤 해군성 장관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거, 이거 뭐 쉬운 일정이 아니잖아요. 한덕수 대행으로서는 아마 오늘 이 일정을 하면 아마 1%는 지지율이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커다란 욕심이 있었을 겁니다. 이것을 그냥 놓고 나올 리는 없죠.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 이미 한덕수 대행은 사실 지금 예상한 대로 나와 사퇴를 하고 나와서 무소속을 한다면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후보가 5월 3일 날 최종 결정이 되고 한덕수 대행은 10일 안에 이제 이 단일화를 하게 된다면 해야 되기 때문에 겨우 밖에 나와서 일주일 뛰고 그 많은 기간을 거쳐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하게 되거든요. 이미 특혜를 입어도 너무 특혜를 입은 것이죠. 그리고 그 특혜 기간 중에 뭐냐면 바로 저러한 국가적인 어떤 권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사적 권위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정치의 노림수죠. 뭐 그러나 그것을 뭐 나쁘다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그 속내를 뻔히 아는 것이니까. 그러나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의 그 당원 당비를 내고 내가 국민의힘의 주인이고 그래서 우리 당의 가장 중요한 공직 후보인 대통령 후보를 뽑는 이 영광된 권한을 행사하는 이 중요한 행사를 했는데 내가 행사하는 권한이 최종이 아니라고? 그럼 나는 뭐지? 라고 하는 국민의힘 당원들의 당원권 훼손과 그 자괴감에 대한 정당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이 문제가 저는 한덕수 대행이라는 사람을 데려와서 얼마나 이득을 얻을지 모르겠으나 국민의힘이 그런 당원들이 문제 질문에 봉착하지 않을까. 타산지석이라고 저희도 그걸 생각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지금 당장 그런 문제가 봉착하게 될 거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너무 특혜를 줬고 한덕수 대행에게 당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셨습니다.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한대행과 중고등학교 동창이라고 하는데 메시아 아니다, 허상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근데 뭐 누구에 대한 평가는 또 어느 입장에서 보느냐 달라질 수 있어요. 유인태 선배께서 저렇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정반대로 한덕수는 정말 이 위기를 타개하고 국민을 통합하고 교훈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로 그러니까 비상계엄이라는 거는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헌재에서 판결할 때 비상계엄의 원인은 결과적으로는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과 그다음에 윤 대통령의 공동 책임이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은 이제 파면이라는 걸로 책임을 물었어요. 그런데 야당과 민주당의 대표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책임을 못 물었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분에게는 정치적 책임을 국민들이 묻느냐 안 묻느냐 이런 선거란 말입니다. 이런 선거에서 과연 어떤 후보가 지금과 같이 이렇게 윤석열과 이재명으로 인해서 생겨났던 그동안의 갈등과 분열의 구시대를 극복하고 상생과 화합의 새로운 시대를 열 적임자인가. 그 적임자는 한덕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많아요. 근데 그걸 결과적으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다수의 국민들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으면은 한덕수 후보의 정치길은 성공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하는 거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당과 관련해서는 저는 우리 당의 후보를 정했기 때문에 못한다. 이때까지 우리 모든 대통령 선거에서 각 당의 후보들이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도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 시도했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윤석열 후보도 또 안철수 후보 단일화 할 때 반드시 내가 된다라고 해서 한 건 아니에요. 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기기 위해서 단일화 하는 거고 저는 그런 부분들은 박수현 의원님께서 우리 당원들 걱정 안 해주셔도 우리 당원들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당원들이 걱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덕수 대행이 메시아가 될 것인가, 허상이 될 것인가 두 분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고등학생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오후 2시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저녁쯤에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성호 기자, 영장실질심사가 아직 진행 중인 거죠? 네, 흉기 난동을 벌인 고등학생 A군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오후 2시부터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앞서 오후 1시 반쯤 A군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나왔는데요. 건물에 들어가기 전 학교 생활에 어떤 점이 힘들었냐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A군은 그제 오전 8시 반쯤 자신이 다니던 학교에서 흉기를 휘둘러 교장과 교직원 등 4명을 다치게 하고 이후 학교 밖으로 빠져나와 행인과 차량 운전자 등 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A군은 범행 후 학교 인근 호수에 뛰어들었다가 소방당국에 구조돼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학교 생활이 힘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부터 대학 입시를 위해 특수학급에서 일반 학급으로 옮겼지만 적응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학교 생활 등에서 심리적 어려움을 겪다가 한순간에 분노가 표출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또 A군이 흉기를 휘두르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다는 진술을 하고 범행 전날 자신의 가방에 흉기를 준비하고 범행을 암시하는 메모도 남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군이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대한 포렌식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A군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저녁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전국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해외 사무실을 차려놓고 연애를 빙자한 이른바 로맨스 스캠 사기로 120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딥페이크 기술로 얼굴을 바꿔가면서 상대를 속여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영상통화 화면 속에 한 여성이 환하게 웃습니다. 반가운 듯 상대방을 향해 손까지 흔듭니다. 괜찮아? 잘 보여? 자연스러운 표정과 몸짓을 보이지만 이 여성은 실존 인물이 아닙니다. 사람 몸에 얼굴만 따로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기술로 만들어진 가상인물입니다. 가상인물을 바꿔가며 남성에겐 여성인 척, 여성에겐 남성인 척 접근하는 겁니다. 학벌과 혈액형, 집안 등 이력도 구별했고 데이트 획득을 통해 접근해선 사이가 가까워지면 주식 투자 등을 유도해 돈을 가로챕니다. 처음 접근부터 마지막까지 대본까지 준비해 철저하게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누나라고 하고 그렇게 하면서 좀 친분을 좀 쌓는 걸 한 15일 정도 그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걔네들이 사기를 치려고 이렇게 다가오는 거죠. 가상인물이 피해자들에게 소개한 투자 사이트 역시 가짜. 실존하는 회사에 가짜 사이트와 앱을 만들고 계좌를 개설하게 해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또 얼굴을 합성해 유명 투자 전문가 행세를 했고 개인 방송까지 하며 100여 명에게 120억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경제 전문가다. 여기 투자회사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가 직접 유튜브에 강의도 하고 또 그걸 보고 연락을 오는 사람들은 대화도 하고 또 전화도 해서 믿게 해서 투자금을 편취했습니다. 얼굴을 바꿔가며 피해자에게 접근했던 피의자와 투자 전문가 흉내를 냈던 피해자는 부부로 조사됐습니다. 이처럼 가상인물을 내세워 지난해 3월부터
이른바 로맨스 스캠 사기를 벌인 일당은 결국 경찰에 꼬리가 밟혔습니다. 경찰은 사기와 범죄단체 구성 혐의로 45명을 입건해 10명을 구속하고 캄보디아 현지에서 체포된 총책 부부 국내 송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경기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층간소음 문제로 20대 남성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범행 당시 A씨가 평소 층간소음으로 갈등 관계였던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내 다투던 중 화를 참지 못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새벽 4시 50분쯤 부산 계금동에서 정차 중인 전기차 택시에서 불이 났습니다. 경찰은 도로에 떨어진 판 스프링이 택시 하부에 부딪혀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 집에 사는 의붓형과 편의점 직원을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 대해 법원이 정신감정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A씨가 구치소에서 이상 증세를 보이는 등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며 변호인과 A씨의 의견을 묻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의붓형을 살해한 뒤 인근 편의점에서 직원 2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을 조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에 나섰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임 전 사단장을 불러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참관을 위해 공수처에 출석하면서 자신을 둘러싼 수사가 과도하게 지연되고 있고 이는 개선돼야 한다면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서초동 사저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건진법사 의혹 수사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의 동시다발 수사에 김건희 여사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를 압수수색했는데 조금 전 끝났어요. 건진법사 관련이라고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건진법사 전 시간에 각종 의혹을 수사해 오던 검찰이 오늘 오전 전격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방금 압수수색을 모두 종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통상 압수수색을 단행할 때에는 피의자 또는 관련자의 자택, 사무실, 차량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게 됩니다. 아마 이 사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거주지뿐만 아니라 그동안 근무했던 사무실, 특히나 이 근무했던 사무실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이 이 자택 지하 1층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동시 압수수색에 상당히 용이한 장소에 소재하고 있는 상황이라 코바나 컨텐츠뿐만 아니라 아마 차량이 소재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도 단행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 전형적인 압수수색의 형태를 그대로 띄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제일 중요한 자료는 아무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소통을 했던 그 휴대전화겠죠. 이 밖에도 어떤 물품들이 또 있을까요? 무엇보다 이 사건은 전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이 단행되었는데 전 씨의 휴대전화에서 각종 자료들이 현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공직선거법 위반과 같이 자금 흐름, 계좌 이체를 통한 자금 흐름이 아니라 현금을 통한 자금 흐름의 경우에는 관련된 메시지 내역이 상당히 중요하다 보니 오늘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윤 전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 확보에 심혈을 기울였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현장에 소지하고 있는 PC, 문서, 장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단행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압수수색을 실시하다 보면 수사기관도 모르게 심지어는 당사자도 모르는 상태로 관련된 내용이 문서나 장부 형태로 남아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즉 압수수색 시 당사자가 모르던 새로운 증거가 현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되었다고 의심받고 있는 다이아 목걸이나 현금 등 관련 물품이 이 장소에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도 압수수색 대상으로서 충분히 고려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어떤 것들을 얻어냈는지 궁금해지는데 전직 대통령 사저도 경호 대상이잖아요. 그래도 한남동 관저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죠?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가 아니므로 압수수색에 제한이 없습니다. 물론 전직 대통령도 경호 대상인 만큼 전직 대통령의 사저는 경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실제로 이 사건 아크로비스타도 경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일컫는 경호구역 지정은 경호 대상이 물리적으로 외부의 피해를 받지 않는 경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구역이라는 의미이지 과거 한남동 관저처럼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로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위해서 아예 들어가지 못하는 구역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충분히 사저에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위해서 들어갈 수 있고 압수수색에는 별다른 제한을 받지도 않습니다. 경호처가 저항할 수도 없다는 거죠? 경호처가 저항할 수 없고 만에 하나 돌발 상황이 벌어질 수는 있겠죠.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극렬하게 거절하는 과정에서 일부 물리적인 충돌이 벌어질 수 있는데 이때는 경호처가 개입할 수 있겠지만 압수수색 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라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압수수색을 단행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돼 있지 않은데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생각지 못하게 상당히 유의미한 물건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되어 있는 물품이 아닌 만큼 현장에서 수사기관이 당사자로부터 임의 제출을 받겠다고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임의 제출을 두고 서로 실랑이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경호처 직원들이 개입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 수준을 넘어서서 임의 제출물 압수에 대해서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향후 압수수색 영장을 새로 발부받아 와야 하는 것이고 수사기관이 어차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할 대상이라면 현장에서 임의 제출해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응하는 상황이라면 원만하게 압수수색이 종결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네, 압수수색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결국에는 지금 이 전성배 씨, 건진법사 이 사람에 대한 의혹으로 촉발이 된 건데 어떤 혐의들을 받고 있나요? 무엇보다도 이 전 통일교 간부가 이 건진법사 전 씨를 통해서 일정한 물품과 현금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윤 전 대통령 부부로부터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인데 무엇보다도 통일교가 이와 같은 청탁의 대가로 통일교가 진행하고자 했던 캄보디아 공적개발 원조 사업에 윤 전 대통령 부부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압수수색이 실시되었는데 이 청탁금지법은 1회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1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지급받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렇지만 이 지급받는 주체는 공직자여야 합니다. 공직자의 배우자가 물품을 지급받았다고 해서 처벌하는 규정을 청탁금지법은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공직자가 직접 지급받거나 공직자가 배우자가 이와 같은 물품을 지급받았음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제공자의 경우에는 공직자에게 제공하든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든 모두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저의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었다는 의미는 청탁금지법 위반 대상으로서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윤 전 대통령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미로 봐야 합니다. 즉,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이와 같은 물품이나 현금을 지급받았다고 평가할 수 있거나 적어도 김 여사가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가능성을 전제로 이와 같은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고 집행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통일교 고위 간부가 건진법사에게 6천만 원짜리 다이아 목걸이를 건네면서 김 여사에게 선물해달라 요청을 했는데 건진법사는 지금 이 목걸이를 분실했다. 그래서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렇습니다. 분실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무엇보다도 상당히 고가의 다이아 목걸이인 만큼 그 행방 추적에 검찰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무엇보다 현금뿐만 아니라 가방, 나아가서 다이아 목걸이까지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부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다고 보여지고 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유의미한 정황을 발견하기 위한 시도가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현재로서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상황입니다만 나아가서는 뇌물죄까지 연결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만약 윤 전 대통령 부부 측이 이와 같은 현금이나 물품을 전달받고 그 대가로 일정한 업무를 수행해 주었다면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 뇌물죄가 성립하는 과정에서 애초에 이와 같은 현금과 물품을 제공한 전 통일교 간부도 뇌물 제공죄로 처벌받지만 이와 같은 물품을 전달할 목적으로, 즉 전달 목적으로 현금과 물품을 교부받은 자, 즉 전 씨도 뇌물 제공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적어도 배달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뇌물 제공죄가 성립하거나 전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이와 같은 현금이나 물품을 전달받았다면 알선수재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데 당장 오늘 압수수색
영장 적시 혐의가 청탁금지법이라고 하더라도 뇌물 제공, 알선수재, 뇌물수수죄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지금 이제 다이아에 대한 그 이제 잃어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실체를 이제 찾아야 되는 것도 이제 핵심이기도 한데 이 계속 언급했던 그 현금 신권 뭉치가 이게 조금 특별한 신권이기 때문에 뭐 정보를 추적하는 것에도 좀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지난해 12월에 전 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는 과정에서 네. 다량의 현금 뭉치가 발견되었고 그중 5천만 원의 경우에는 한국은행 표기가 적힌 비닐에 쌓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 그림이죠. 그렇습니다. 관봉권인지 여부는 아직까지 불분명합니다만 적어도 담당자나 일련 번호가 적시되어 있는 현금 뭉치로서 이와 같은 현금 뭉치는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보낼 때 사용하는 형태라고 합니다. 일반인이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형태는 아니라고 하는데 다만 그 일련 번호만을 토대로 해서는 그 유출 경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검찰로서는 상당히 특이한 형태의 현금 뭉치가 발견된 이상 그 추적에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보이고 언젠가는 전 씨 입을 통해서 이와 같은 현금 뭉치가 어디서 유출되었고 어떠한 형태로 입수되었으며 어디에 사용할 예정이었는지 관련 진술을 받아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 이유는 2017년, 2018년 당시 지방선거 전후를 즈음해서 전 씨 아내 계좌에도 수억 원의 현금 등이 입금된 정황이 이미 포착된 상황이고 무엇보다 전 씨 휴대전화에 관련된 공천 청탁 등 각종 비행위와 관련된 메시지가 다수 발견된 상황입니다. 여기에 여타 참고인들 진술이 더해진다면 전 씨로서도 더 이상 견뎌내지 못하고 관련 진술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앞서 지난 3월에도 검찰이 전 씨와 관련된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카카오톡 본사 서버를 압수수색한 바가 있습니다. 통상 당사자 휴대전화에 남아있는 메시지 내용만으로는 부족할 때 이때는 그 관련된 SNS 메시지를 제공하는 본사 서버를 압수수색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검찰이 압수수색을 단행하였다는 의미는 이 메시지에서 여러 유의미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마 오늘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고 난 뒤에는 관련 분석을 거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메시지에 대한 서버 압수수색을 이어나갈 것으로도 전망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윤 전 대통령 사저 압수수색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고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내일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선고, 공직선거법 관련 혐의의 재판이 있는데요.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어요. 흔한 일은 아니죠. 대법원 선고 생중계가 흔한 일은 아닙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상당하다고 판단할 때는 생중계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미치는 사회적 파급 효과가 상당한 만큼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생중계를 전격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일단 출석을 안 한다고 하고 그리고 대법원에 이제 이 당일 오전 9시 반부터 모든 차량 출입이 또 금지된다고 하네요. 대법원 출입 통제는 흔한 일은 아닌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무엇보다도 당사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걸어서 들어오는 경우를 제외한 차량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차량 출입 금지 조치는 통상 사회적으로 그 이목이 집중되고 각종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건, 하급심 판결의 경우에 이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지는데 대법원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는 것은 그만큼 보안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량 출입을 전면적으로 허용할 경우에는 대법원 선고 시 돌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흉기 등을 꺼내 재판관을 위협하는 등 돌발 상황을 막기 위해서 차량 출입을 통제한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출석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변호인들만 가서 선고를 듣게 되는 건가요? 변호인만 가서 선고를 들을 수도 있고 굳이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선고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그 본질이 사후심입니다. 즉 서면 심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1심과 2심은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 일일이 따져보고 유죄를 선고해야 할 때는 어떤 형을 정할지 구체적으로 양정을 하는 단계인 반면에 이 대법원은 사후심으로서 원심 판결이 옳은지 그른지만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즉 이에 따라서 공판기일을 따로 열지도 않고 공판기일을 연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출석이 의무도 아닙니다. 선고 시에도 당연히 당사자가 출석할 필요도 없고 서면 심리의 결과만 이유, 주문의 순서로 읊는 절차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굉장히 이례적인 속도로 이루어지는 이제 상고 결론이기 때문에 제일 궁금한 게 이제 최종 결론입니다. 법원에서는 이제 크게 3개로 시나리오를 압축을 했는데 엄윤주 기자가 관련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보고 오시죠. 대법원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3가지입니다.
먼저 전원합의체가 지난달 나온 선거법 사건 2심 선고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상고는 기각됩니다. 이 경우 무죄가 최종 확정되고 이재명 후보의 대선 가도에도 청신호가 켜질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반면 2심 선고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파기환송 재판에 시일이 걸리는 만큼 대선 레이스 자체에는 지장이 없겠지만 곧장 사법 리스크를 고리로 정치적 공방에 휘말릴 가능성이 큽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자격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파기 자판입니다. 대법원이 2심 무죄 선고를 깨고 파기환송심 없이 직접 형까지 정해 선고하는 건데 가능성이 매우 작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파기 자판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중복 기소가 확인돼 면소 또는 공소기각이 필요한 경우 등에만 지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 왔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파기환송이라는 절차가 있는데도 대법원이 파기 자판을 통해 형을 결정한다면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거란 지적도 존재합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네. 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이제 짚어보고 왔는데 법조계에서 좀 예상되는 게 있을까요? 요즘에 선고 결과를 예상해도 예상 외의 판결이 워낙 자주 선고되는 경향이라 쉽사리 예단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파기 자판 가능성은 지극히 낮습니다. 파기 자판 자체가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에 선고되는 선고 형태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무죄 선고에 대해서 파기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파기할 경우에도 형을 다시 정하여야 하므로 환송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상고 기각 내지는 파기 환송으로 보이는데 상당히 일찌감치 표결 절차도 마무리하고 선고 시기가 조기에 결정된 만큼 상고 기각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은 법률심으로서 구체적인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원심 판결이 옳다 그르다만 판단하면 되는 절차인 만큼 파기하고 환송할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못합니다. 파기 환송할 경우에는 원심이 다시 재판을 진행하되 이 원심 판결에 대해서는 또다시 검사나 피고인 측이 재상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결정 방식은 헌법재판소와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와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은 무조건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와 같이 9인의 재판관 중 6인 이상의 인용 결정을 요하는 판결 형태는 없습니다. 이 사건 심리에 관여하는 대법관은 모두 12명입니다. 이 중에 과반 이상, 즉 7인 이상이 합의한다면 그 7인 이상이 합의한 다수 의견이 대법원의 판결 최종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대법원 판결 선고는 이후부터 선고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통상 민사 판결의 경우에는 주문만 선고하는 형태로 판결을 선고하고 형사 판결의 경우에는 이후부터 선고하고 주문을 선고하는 형태를 밟게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도 형사 판결인 만큼 이후부터 선고, 즉 이 사건 상고의 요지가 무엇이고 공소사실이 어떠하며 쟁점이 어떠한데 다수 의견, 별개, 보충, 반대 의견이 어떠하다 이유를 모두 선고한 이후에 주문을 선고하는 순서를 밟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입니다. 저희 YTN에서 또 생중계하는 모습 함께 보시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박성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1기 때는 장녀인 이방카가 실세였다면 2기인 이번에는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마코 실세라고 하죠. 어제 방한한 트럼프 주니어가 오늘 재계 총수들과 릴레이 면담을 하고 있는데요. 미 해군성 장관은 한덕수 권한대행을 접견한 데 이어서 우리 조선소를 잇따라 방문을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은 기자, 트럼프 주니어 동향에 대해서 전해주시죠. 네, 트럼프 주니어의 숙소인 강남조선 팰리스 호텔에 아침부터 대기업 최고 경영자들이 잇따라 도착했습니다. 오전 8시쯤 재계 7위 하나그룹의 김동관, 동원, 동선 3형제가 총 출동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미국 사업 비중이 큰 방산, 에너지 등에 대한 협력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에서는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네이버 이혜진 의장 등 다양한 분야 기업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 만났습니다. GS에너지 허영수 사장, 부동산 개발회사 MDN그룹 문재현 회장,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도 발걸음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SK 최태원 회장과의 회동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방안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 요청에 따라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친밀한 관계인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하면서 이뤄졌습니다.
트럼프 주니어는 1기 때는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에 얽혀 뒷전에 있었지만 2기 행정부에서는 JD 벤스 부통령 추천 등 주요 공직자 인선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주니어는 오늘 밤 우리나라를 떠날 예정인데 방한 결과가 통상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네, 그런가 하면 미국 해군성 장관도 우리나라를 찾았죠. 오후에는 우리 조선소에 간다고요? 네, 오전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만난 존 펠란 미 해군성 장관은 오후 HD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와 하나오션 거제 사업장을 잇따라 방문합니다. 함정 건조와 유지보수 정비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펠란 장관은 이틀 전에는 일본을 방문해 조선소를 둘러보고 일본 언론과 만나서 세계 조선업계 2위인 한국, 3위인 일본과 하나가 돼 미국의 부활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인사청문회에서는 하나오션의 미국 필리조선소 인수를 거론하며 그들의 자본과 기술을 미국으로 유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내실 있는 협력 관계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북한군 파병을 공식 인정한 러시아가 북한군이 쿠르스크 탈환 작전에 참여하는 실전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앞으로 북한군이 쿠르스크에서 다른 전선으로 재배치될 가능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제재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북한군 병사들이 폐허가 된 건물에서 러시아군과 함께 표적을 향해 사격을 가합니다. 러시아가 북한군이 쿠르스크의 수잔스키 지구 탈환 작전에 참여했다며 공개한 영상입니다. 영상에는 러시아군이 러시아 국기를 건물에 꽂은 데 이어 북한군이 옛 소련을 상징하는 붉은 깃발을 흔든 뒤 꽂고 서로 포옹하는 장면도 담겼습니다. 앞서 러시아는 북한군이 쿠르스크에서 자국 교관과 훈련하는 모습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쿠르스크 전투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한 북한군의 포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푸틴 대통령은 다가오는 전승절 열병식에서 여러 국가를 대표하는 군부대가 행진할 예정이라며 북한군이 참가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북한군이 앞으로 다른 전선으로 재배치돼 계속 전투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드레이 카르타폴로프 러시아 국가두마 국방위원장은 북한군이 현 임무를 완수하고 새로운 임무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임무인지는 추후 밝혀질 것이고 최종 결정은 푸틴 대통령이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협력은 국제법과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심각하게 위반한다며 제재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Новий день, новий чіткий доказ, що на Росію треба тиснути. Тиснути відчутно, щоб вони там в Москві були змушені завершувати. 또 러시아가 다음 주 전승기념일 연휴 기간 72시간 휴전을 선언한 데에 대해서는 조작을 위한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양측이 휴전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북한군의 파병 규모가 최대 5만 명에 이른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서 향후 역할에 관심이 쏠립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국립 발레단 등 유니버설 발레단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발레단이 대거 참여하는 대한민국 발레 축제가 다음 달 9일부터 시작합니다. 김주원 감독은 연결이란 주제로 열리는 올해 축제는 정통과 혁신이 어우러진 무대가 될 거라며 대중이 발레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도심 속 초고층 크레인에 사람이 매달려 있는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믿기 어려운 장면 화면으로 보시죠. 미국 텍사스주의 한 건설 현장입니다. 높이 210m짜리 초고층 빌딩을 짓기 위해 타워 크레인이 설치됐는데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한 남성이 줄을 이용해 매달려 있습니다. 앞뒤로 흔들면서 공중그네를 타는 모습이 보기만 해도 아찔한데요. 심지어 셀카봉까지 들고 이 위험천만한 순간을 영상에 담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남성은 이미 사라진 뒤였고요. 경찰은 이 남성의 행방을 쫓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엔 독일 바이에른주의 한 행사장입니다. 두 남성이 마주 앉아 서로에게 팔을 뻗은 상태인데요. 한 참가자가 순식간에 끌려가더니 테이블을 넘어 고꾸라지고 맙니다. 가운데 손가락에 가죽고리를 걸고 상대를 테이블 너머로 당겨야 이기는 경기, 바로 독일의 손가락 씨름 핑거 하켈른입니다. 17세기에 시작해 올해 64회째를 맞은 독일의 전통 경기인데요.
올해도 손가락 강자를 겨루기 위해 모두 180명이 출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덩실덩실 춤을 추는 남성, 머리에 무언가 잔뜩 쌓여 있는데요. 바로 와인잔입니다. 머리 위 와인잔이 468개, 무게는 무려 30kg에 달하는데요. 이걸 머리에 다 이고 춤을 추는 게 핵심입니다. 지중해 섬나라 사이프러스의 전통 퍼포먼스인 글래스 댄싱인데요. 올해도 공연에서는 관객들의 환호 속에 세계 신기록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낮 동안 내륙을 중심으로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면서 산불 위험이 커졌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동쪽 지방 곳곳에 건조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은 전국에 대기의 건조함을 달래줄 단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 아침 북서쪽에서 시작돼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밤까지 경기 북서부와 제주 산간에 최고 60mm,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많게는 50mm가 되겠습니다. 내일 일부 지역에서는 벼락과 돌풍, 쌀락, 우박을 동반하며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비의 양이 워낙 적은 동해안 지방은 건조특보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4도, 청주 12도, 부산 15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 고온이 누그러지겠는데요. 서울 18도, 광주와 대구 23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요일에 보내드린 뉴스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